은퇴 후 다시 시작된 인간관계가 그에게 기회였을까요? 위험이었을까요?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 그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퇴직 후 비어버린 시간, 낯선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관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흔듭니다. 아무 일도 아닐 것 같던 작은 친절, 그저 반가웠던 인사, 그리고 다시 찾게 되는 이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온기에서, 눈치채기 어려운 사소함에서 자라납니다. 그 남자는 그 작은 온기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영입니다. 공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4개월째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정막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함께 아침을 먹을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큰아들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고 딸은 직장과 육아로 주말에도 정신이 없죠.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스스로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면 퇴직 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치킨집을 차려서 성공했다는 사람, 카페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이죠. 은퇴 후 창업 사례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33년을 일했는데 퇴직금과 연금 외에는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예 교실, 요가 강좌, 탁구 동호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괜히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을 제 모습이 상상되었거든요. 안내문은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며칠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동창은 제 얼굴을 보더니 살이 많이 빠졌다며 걱정했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저는 그냥 집에 있죠 라고만 답했습니다. 동창은 자기가 다니는 산악회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라고 권유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볍게 산도 타고 식사도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창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 한 번만 나와봐라며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만 가보죠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번쯤 가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산악회 첫 모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 갈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어요. 하지만 동창과 약속한 이상 차마 연락도 없이 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꺼내 입으면서도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괜히 나갔다가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악회 집결지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동창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를 회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대학 동기인데 공기업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직했어라고 말하자 몇몇 분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산악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악수를 청하며 공기업이요? 어느 쪽이셨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한국도시공사에서 33년 근무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부회장은 자신을 문혁이라고 소개하며 오, 그럼 정말 전문가시네요. 우리 산악회에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경력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주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렸는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무릎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고 바지가 찢어지면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그때 한 여성 회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라며 제 무릎을 살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긁혔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배낭에서 구급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과 연고, 반창고를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길은 세심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내내 많이 아프시죠? 산길이 험해서 조심하셔야 하는데라며 계속 걱정하는 말을 건넸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감각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2년 동안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치료를 마친 분은 자신을 진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노년층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좀 익숙해요 라고 말했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오늘 산행은 천천히 하시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산행을 마치고 하산할 때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무릎은 괜찮으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소독 한 번 더 하시고요 라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저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라고 답했죠.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다음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하산 후 회원들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회장이 제 옆에 앉으며 공기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부동산이나 개발 쪽에 정통하시겠네요 라며 관심을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진서가 다가와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산악회 분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답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복지관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서의 세심한 배려와 부회장의 존중 어린 태도, 회원들의 관심이 저를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산행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릎 상처는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 딱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서가 보온 용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서는 아니에요. 산행 때 많이 다치셔서 걱정했어요. 제가 직접 삼계탕을 끓였는데 드시고 기력 좀 회복하세요. 라며 용기를 건넸죠. 저는 난처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라고 인사했습니다. 진서는 별것 아니에요. 혼자 사시면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하며 음식을 직접 만들어 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관심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등산 대신 회원들끼리 식사 모임이었어요. 문혁이 저를 보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제가 최근에 작은 투자를 했는데 소액이지만 수익이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요?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고 답했죠. 문혁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지인을 통해서 괜찮은 정보를 얻었어요. 단기 투자였는데 한 달 만에 수익을 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어떤 종류의 투자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인데 확실한 프로젝트만 다뤄요. 공기업 출신이시니까 이런 쪽은 잘 아시잖아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요즘 부동산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혁은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진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 같은 투자로 수익 보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서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혁은 도영 씨도 관심 있으시면 작은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워서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퇴직 후 자산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에서 일할 때 정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서가 복지관 어르신들도 투자했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문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문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결정이세요.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시죠.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퇴직금 중 일부를 따로 모아둔 예금에서 작은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자는 생각이었죠. 문혁을 만나 서류에 서명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한 달 후에 수익이 입금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에 들어오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진서는 제가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 결정하셨어요. 혼자 계시면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실 텐데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선택을 지지해 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신뢰의 근거를 감성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확실히 늘어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저는 곧바로 문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문혁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확실해요. 도영 씨도 이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날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문혁의 제안을 진지하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요. 며칠 후 산악회 모임에서 문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람들이 없는 자리로 이동한 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다음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규모가 좀 다릅니다. 평택 고덕 국제도시 확장 관련 건인데 관급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평택 고덕이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택 고덕이요? 거기 미군 기지 이전하면서 개발이 활발한 곳 아닌가요? 문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거죠. 정부에서 밀어주는 지역이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곳이에요. 이런 정보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 공기업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조정될 때마다 지역 개발 사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졌던 경험들이 생생했어요. 정부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과 달리 안정성이 높았고 한번 확정되면 예산이 보장되었습니다. 문혁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업무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죠. 관급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혁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도로 확장하고 상업지구 조성하는 건데 이미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 단계인데 여기 투자하면 개발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예요. 서류를 보니 정부 부처 로고와 사업 계획서가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비슷한 서류들을 수없이 검토했었어요. 형식이나 용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혁은 도영 씨는 이쪽 전문가시니까 서류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업계요, 예산 규모, 투자 구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네요. 문혁은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민간 사업처럼 불확실한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때 진서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문혁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서는 평택 쪽 이야기요? 저도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라며 자연스럽게 동조했습니다. 저는 진서가 또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며 신뢰가 더욱 굳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일할 때 정권과 정책 변화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좌우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문혁이 보여준 자료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죠.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첫 투자가 성공적이었던 경험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었고 절차도 투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택 프로젝트가 진짜라면 퇴직 후 불안했던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문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 씨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건은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문혁은 물론이죠. 내일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문혁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투자 기간, 예상 수익률, 배분 구조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문혁은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며칠 후 문혁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놓으며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뉴스 기사와 정부 보도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죠. 보세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혁이 손가락으로 기사 제목을 짚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나온 정부 발표 자료를 읽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예산 증액, 세제 혜택 확대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평택 지역도 결국은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려는 개발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거죠. 문혁의 설명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기업 재직 시절 해외 연수를 갔을 때였어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도시개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현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IT 기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그때 느꼈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에서 한국 공기업의 사례를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한국 기술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혁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도영 씨는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한국의 성장을 직접 보셨잖아요.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 정부가 보장하는 프로젝트 이런 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영 씨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에서 일할 때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과 지원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었어요. 맞습니다. 정부 사업은 민간과 다르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문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넘기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최근 5년간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95%가 넘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성이죠. 그래프와 통계 수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확인하며 점점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문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정보입니다. 도영 씨가 공기업 경력이 있으시고 저를 통해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33년 경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TV에서 보던 성공한 퇴직자들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며칠 후 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 씨, 요즘 어떠세요? 투자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생각 중입니다. 규모가 좀 있어서요 라고 답했어요. 진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다들 만족하신대요. 특히 정부 사업이라 안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서의 말에 다시 한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은 여전했어요. 그렇군요. 주변 분들도 참여하셨다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진서는 도영 씨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응원할게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해외 연수 시절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발표하던 제 모습, 외국 전문가들과 악수하던 장면들이 앨범에 가득했어요. 그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 역시 국가 성장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니 정당성이 확립되는 느낌이었죠.
문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문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저는 이번 결정이 제 인생 후반부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가 자부심과 제도약의 꿈이 결합되며 투자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또다시 배당금이 입금되었어요. 이번에는 첫 투자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와 함께 확신을 얻었습니다. 2번 연속으로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이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죠. 저는 곧바로 문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문혁은 여유 있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러시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확실하다고요. 며칠 후 문혁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 씨,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문혁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묻자 문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택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 지주 중 한 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혁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 며칠 내로 중도금을 지불해야 그 지주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자금이 모이지 않으면 정말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문혁은 저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문혁이 제시한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예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 정도 금액은 당장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혁은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며 도영 씨, 아파트 담보 대출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담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문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출금은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도영 씨도 2번이나 배당 받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2번 모두 약속이 지켜졌으니까요. 그때 진서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무슨 심각한 이야기 중이세요? 문혁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도영 씨,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건데 시니어 돌봄 분야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나중에 시니어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만약 도영 씨가 이번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면 저랑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랑요? 진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도영 씨는 경험도 많으시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시잖아요. 제가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정말 좋은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서적 공허함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청사진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진서는 요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요는 확실해요 라며 설득했습니다. 문혁도 거들었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투자를 결정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이나 정확하게 배당을 받았고 진서가 제시한 미래 계획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니어 돌봄 센터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 은퇴 후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 저를 움직였어요. 아내를 잃고 느꼈던 외로움이 이제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지금까지의 투자도 물거품이 된다는 두려움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혁에게 송금했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토지 문제 해결되겠죠? 문혁은 안심시키듯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혁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서 씨, 문혁 씨와 연락되세요? 진서의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틀 뒤에도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혁이 투자 상담한다고 했던 그 사무실이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에는 다른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옆 사무실에 물었어요. 여기 투자 상담하던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옆 사무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정리하고 나갔어요. 짐 다 빼고 깨끗하게 비우고 갔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그럼 연락처라도 남긴 게 있나요? 직원은 그런 건 없었어요. 하루 만에 다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어요. 문혁의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진서에게도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산악회 동창에게 연락했습니다. 산악회 다음 모임이 언제예요? 문혁 씨랑 연락이 안 돼서요. 동창은 의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산악회가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고 해서 당분간 모임이 없대요. 회원들 연락처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부회장 연락처라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동창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서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복지관 몇 곳을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서 유진서라는 분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관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의 봉사자는 저희 복지관에 없는데요. 다른 복지관 두 곳도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진서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시니어 돌봄센터 계획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보고 믿었던 모든 정황이 일관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 산행에서 넘어졌을 때 진서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 삼계탕을 끓여 가져왔던 정성, 함께 미래를 꿈꾸자던 따뜻한 말들,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문혁이 보여준 서류들, 정부 프로젝트 자료, 두 번의 배당금까지도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비슷한 수법의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산악회나 동호회를 통해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소액 투자로 배당을 주고 그 다음 큰돈을 받아 사라지는 조직적 사기입니다. 형사는 피해 금액이 크시네요. 수사는 하겠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대출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환할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에서 대출금을 제하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예금도 이미 투자로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산악회 첫 모임 날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문혁과 진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믿었던 관심과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작은 부엌,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을 헤맨 끝에 간신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과거 제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의 정비관리 보조 계약직이었어요. 건물 청소, 화장실 점검, 시설물 관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같은 건물에서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그냥 관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건물 복지관 게시판을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니어 대상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산악회나 동호회를 통해 노년층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작은 사고나 부상을 당하게 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을 주어 신뢰를 얻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산행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순간 진서가 다급히 달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던 세심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내문에 적힌 수법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산행에서 제가 넘어진 것조차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고도 참여를 망설였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려놓았고 그 틈을 사기꾼들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그분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일하셨어요? 저는 아니요. 이제 한 달 됐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2달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그분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점심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건물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나눴어요. 어느 날 그분이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아내를 2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빛에서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소리 없이 스며든 작은 선택에서 달라지곤 합니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뒤늦게야 그 의미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생각할 여지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